알츠하이머로 기억이 지워지는 순간 한국의 국민 어머니는 자식들의 유산 전쟁 속 인질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징이었던 황정순.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부양의 따뜻함이 아닌 돈에 눈먼 자식들의 추악한 쟁탈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보호하기는커녕 거대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어머니를 물건 취급하며 병원마다 강제로 옮겨 다니는 납치극을 벌였습니다. 그녀의 쓸쓸한 죽음은 돈 앞에서 무너진 효심과 인간의 탐욕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1940년대 경성,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작된 그녀의 꿈이 어째서 2014년 서울의 차가운 병실에서 악몽으로 끝맺음해야 했는지 그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1925년 경기도 시흥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였지만 어린 소녀 황정순의 눈에 비친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유독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들려오는 구성진 노랫가락 하나에도 눈물을 흘렸고 장터의 약장수가 펼치는 어설픈 연극에도 넋을 잃고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야갓집 교수가 광대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표현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망이었습니다. 결국 15살의 그녀는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동양극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대 최고의 예인들이 모여들던 조선 연극의 심장이자 치열한 정글이었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어린 연구생 황정순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대 뒤의 자빌이었습니다. 선배들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쪽잠을 자야 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선배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비극적인 여주인공의 떨리는 송긋부터 관객의 탄식 소리까지 그 모든 공기를 폐부 깊숙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연 배우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출가는 구석에 눈 맑은 소녀를 지목했고 무대에 오른 황정순이 대사를 뱉는 순간 객석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이 발발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화려했던 극장은 포탄에 사라졌고 동료들은 흩어졌습니다. 피랑일 위에서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어머니들, 포화 속에서 맨발로 아이를 업고 뛰는 여인들을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빚어낸 처절한 모성애. 그것은 훗날 그녀가 연기하게 될 한국적 어머니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본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국제시장 바닥에서 보았던 수많은 김씨, 이씨 어머니들의 피눈물을 자신의 영혼에 투영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서울에도 다시 예술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정순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여성의 역할은 주로 순종적인 아내이거나 혹은 남성을 파멸시키는 요부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황정순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선 어머니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1961년 개봉한 강대진 감독의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베를린 영화제 응검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이 작품에서 그녀는 번거리 딸을 둔 새어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억척스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그녀의 영희는 전후 가난에 시달리던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가 짓는 밥 냄새, 그녀가 기워 입은 옷까지, 그녀가 내뱉는 투박한 사투리 하나하나가 관객들에게는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김기영 감독의 걸작들, 그리고 김수용 감독의 애서 보여준 그녀의 영희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애서 그녀는 판자촌에 살며 자식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억척같이 살아가는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니들은 내 맹키로 살지 마라.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녀가 울부짖으며 토해낸 이 대사는 당시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어머니들의 절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구분 등에는 시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영희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전후 가난과 산업화의 풍랑 속에서 자식을 지켜낸 우리네 어머니들의 생존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서 배우 황정순이 아닌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실제 어머니의 초상을 발견하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연기자와 관객 사이 교감을 넘어선 시대적 아픔을 공유하는 거대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350여 편의 영화 출연, 대종상 여우주연상,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등 화려한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그녀가 가장 아꼈던 호칭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위에서 수백 번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며 전 국민을 품었던 그녀였지만 정작 운명은 그녀 자신을 위해 가장 잔혹한 대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찾아온 인간 황정순의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고독의 심연이었으며 그 깊은 고독의 틈새로 돈이라는 맹독을 품은 가족 잔혹극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뼈아픈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핏줄, 친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남편 이영복 씨에게는 전처소생의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새어머니, 즉 계모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콩쥐팥쥐 전래동화에서 보듯 계모는 을의 아이들을 구박하고 밥을 굶기는 악독한 존재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황정수는 그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니, 싸운다기보다는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친어머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우겠다. 그녀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촬영이 새벽에 끝나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날에도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아침이면 따뜻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의붓자식들 역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쏟은 정성이 언젠가는 진심으로 닿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생물학적 한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을 연기해온 어머니의 본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랑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멍은 돈이라는 맹독을 만났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장성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분가했습니다. 황정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삼청동의 넓은 저택. 과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온기로 채워졌던 그 집은 이제 정막만이 감도는 거대한 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영화의 원로로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명예와 부, 그리고 존경까지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출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울 때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배우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외롭다. 그녀가 일기장에 수없이 썼다가 지운 그 단어. 그것은 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으로도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평생 톱스타로 활동하며 모은 출연료를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히 모아 투자한 부동산들이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 천문학적인 가치로 불어났습니다. 삼청동 노른자 위 땅과 건물들.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이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영희 예술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후배들을 위해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정순 예술센터를 건립하고 재능은 있으나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빈손으로 갈 텐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좋은 데 쓰고 가야지. 하지만 이 순수한 소망은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의붓자식들에게 800억 원은 놓칠 수 없는, 아니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회 환원 계획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황정순의 기억력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고 방금 둔 물건을 찾지 못해 집안을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에 의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치매. 배우로서 평생 수많은 대사를 암기하며 명석함을 자랑했던 그녀에게 찾아온 잔인한 병마였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이 무너지는 과정이자 판단 능력을 상실하여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해진 틈을 타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욕망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새로운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바로 황정순의 조카손녀, 즉 친동생의 손녀인 A씨였습니다. A씨는 황정순이 외로워하던 말년의 곁을 지키며 말벗이 되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의붓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을 비칠 때 A씨는 수시로 삼청동 집을 드나들며 황정순의 식사를 챙기고 병원 동행을 도왔습니다. 황정순에게 A씨는 피가 섞인 유일한 혈이자 적막한 노년을 위로해주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2010년경 황정순은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조카손녀 A씨를 법적인 양녀로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반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노후를 의탁할 확실한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그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입양 결정은 잠잠하던 화산의 분화구를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입양. 이것은 법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조카손녀가 양녀가 되는 순간 그녀는 의붓자식들과 동등한,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한 상속권을 가진 직계비속이 됩니다. 의붓자식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었습니다. 800억 재산의 분배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붓사들 측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저 조카손녀가
치매 기운이 있는 어머니를 꼬드겨서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다. 그들의 눈에는 A씨의 헌신적인 간호조차 유산을 노린 계산된 연극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A씨 측은 항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양 당시 정신이 온전하셨다. 외로워하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돌본 것은 나뿐이다. 의붓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를 찾지 않았느냐. 서로를 향한 불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수면 아래의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목한 가족의 구색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황정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황정순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보호라는 명목에 그녀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두고 벌이는 맹수들의 다툼과도 같았습니다. 국민 어머니라 불리던 존경받는 원로 배우가 이제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황정순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삼청동 자택에도 평소 다니던 병원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카 손녀 A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정순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폐쇄병동, 그것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었습니다. 의부사들 측이 그녀를 그곳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각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외부인 조카 손녀의 접근이 어머니의 심신을 불안하게 함으로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조카 손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납치다. 의붓 자식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멀쩡한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병원에 가두었다. 그들은 할머니가 내게 유산을 남길까봐 두려워 나를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혀 있다는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대중들은 술렁였습니다. 설마 그 황정순이?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차가운 병실, 쇠창살이 쳐진 창문 너머로 황정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그녀는 가끔 창밖을 응시하며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먼저 간 남편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어린 시절 꿈꾸었던 무대 위의 자신이었는지 혹은 야속한 자식들의 이름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가끔 식판을 엎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밤이면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는 온데간데 없고 소독약 냄새와 낯선 이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국민 어머니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문 밖에서는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법원에는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라는 이름의 소장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800억 유산을 둘러싼 진짜 전쟁, 진흙탕 싸움에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녀의 육성 녹음과 친필 메모들이 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드러난 탐욕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고 황정순의 병실은 그보다 더 뜨거운 욕망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곳이었지만
그날 황정순이 머물던 병실 공기는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바깥 세상은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병실 안은 보이지 않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열기가 아니라 한 늙은 여인의 남은 생명을 담보로 벌어지는 치열한 욕망의 열기였습니다. 의부사들 측이 정역적인 행동을 개시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카 손녀 A씨가 법적인 양녀로 입적된 이상 어머니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그녀를 자신들의 통제해 두지 않으면 8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연로한 부모가 아니라 확보해야 할 자산이자 뺏겨서는 안 될 고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할머니를 찾았던 조카 손녀는 텅 빈 침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얀 시트는 구김살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할머니가 늘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가방과 물컵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황정수는 병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에 달려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병동을 옮겼다는 사무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상태는 어떤지, 왜 옮겼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이동이었습니다. 조카 손녀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병원을 뒤집어 놓다시피 했을 때 황정수는 이미 일반 병동이 아닌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폐쇄병동, 즉 정신과 병동의 격리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수많은 스태프와 관객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여배우가 사방이 막힌 좁은 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의 공포를 말입니다. 그곳은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잠그면 안에서는 결코 열 수 없는 구조. 그것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의부사들 측은 병원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치매 환자입니다. 망상 증세가 심하고 특정인 조카 손녀를 보면 흥분하여 발작을 일으키니 절대로 면회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은 보호자인 아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직계비속인 아들이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그 어떤 의학적 소견보다 가족의 동의가 우선시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연예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민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이 충격적인 문장은 찌라시를 통해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을 덧붙여갔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TV에 나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웃던 그녀가 갑자기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병원 잠입 취재에 성공하면서 소문은 끔찍한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황정순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단아하고 기품 있는 여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초점 없는 눈동자,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그녀는 휠체어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입계는 알 수 없는 거품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발견한 그녀가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무서워. 그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곧바로 건장한 병원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그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대한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의붓 자식들을 향한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어떻게 키워준 은혜를 저렇게 갚느냐? 돈이 뭐길래 어머니를 저 지경으로 만드느냐?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의부사들 측은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어머니는 노인성 치매와 우울증이 심각하여 자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한 곳으로 모신 것뿐입니다. 오히려 조카 손녀가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밖으로 빼돌려 박치하려 했기에 우리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카 손녀가 황정순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명품 가방을 샀다는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자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지갑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지키려는 아들의 고육지책인가? 아니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현대판 고려장인가? 싸움은 진흙탕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카 손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정순이 병원에 갇히기 전 썼다는 친필 메모와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미친년 취급한다. 나는 멀쩡하다. 집에 가고 싶다. 녹음 파일 속 황정순의 목소리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놈들이 나한테 약을 먹여서 재우려고 한다. 내가 잠들면 도장을 훔쳐가려고 한다. 이 목소리는 과연 치매 환자의 피해 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위협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정신과 전문의는 전형적인 치매 증상 중 하나인 도둑망상일 수 있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전문의는 말의 논리 구조가 명확한 것으로 보아 치매라기보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방어 기제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학적 진단조차 800억이라는 거대한 이권 앞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밥 문제였습니다. 조카 손녀 측은 의붓 자식들이 병원비를 아끼려고 혹은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800억 자산가인 황정순이 병원에서 먹는 식단이 김치와 밥, 그리고 묽은 국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부사들 측은 어머니가 연하곤란 삼킴장애, 있어 부드러운 유동식을 드셔야 하는데 조카 손녀가 몰래 떡이나 고기 같은 위험한 음식을 반입해 어머니를 위태롭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머니의 식판 위에 놓인 반찬 가지수까지 법정 공방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네가 어머니를 굶겼다, 네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며 손가락질하는 동안 정작 황정순은 링거 주사의 의지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겨울, 법원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바뀐 것이었죠. 이 제도의 핵심은 피후견인의 복리, 즉 황정순 본인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는 어머니를 위한 보호막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어머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무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의부사들 측은 자신들이 지정한 변호사나 친족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카 손녀 측은 자신이 혹은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후견인이 되는 쪽이 곧 800억 재산의 관리권을 쥐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곤혹스러웠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첨예했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황정순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 황정순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출장 신문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황정순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할머니, 지금 누가 재산을 관리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하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다 도둑놈들이야. 그녀의 정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을 찾으며 우리 아들 밥은 먹었냐고 걱정하다가도 아들이 면회를 오면 저놈이 내 돈 뺏으러 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조카 손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라며 머리를 쓰다듬다가도 돌연 너도 나 죽기만 기다리지 라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그녀의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신뢰와 사랑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그 변덕스러운 태도는 치매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여배우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결국 나는 혼자라는 처절한 자각 말입니다. 해는 바뀌어 2014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황정순의 생명력은 눈에 띄게 사그라들었습니다. 폐렴이 찾아왔고 욕창이 생겼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육체는 이제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돌아눕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의부사들 측은 조카 손녀의 양녀 입양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양 당시 어머니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입양은 무효다. 이것이 인정되면 조카 손녀는 남남이 되고 상속권은 모두 의붓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조카 손녀는 어머니가 의붓자식들에게 학대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끔찍한 소모전 속에서 황정순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녀의 89번째 생일, 병실에는 화려한 케이크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지만 정작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변호사와 대책 회의를 하느라 바빴고 병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대신 정막만이 감도는 병실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촛불을 바라보았을까요? 영화에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현실의 차가운 병실 풍경과 겹쳐지며 기괴한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라며 분노하던 사람들도 지루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과 양측의 흙탕물 싸움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집안 싸움이 다 그렇지 뭐. 800억이나 있으니 저런 사달이 나지. 동정은 냉소로 바뀌었습니다. 황정순은 잊혀져 갔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명작 영화의 크레딧이 아니라 가십 기사의 헤드라인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4년 2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정순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양측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인 이유는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임종 직전 혹시라도 어머니가 남길지 모르는 마지막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언, 법적 효력을 가진 마지막 한마디. 그것이 800억의 주인을 결정할 최후의 열쇠였으니까요. 의붓자식들은 녹음기를 켰고 조카 손녀는 받아 적을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산소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두고 자식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황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동공이 허공을 맴돌다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의사의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삐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말을 남기려 했을까요? 자식들을 용서한다는 화해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집착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진실을 토해내려 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문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 하는 탄식 섞인 신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신음 속에 담긴 회한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혹은 쫓아내려는 듯.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가리킨 곳. 그곳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목숨처럼 아끼며 곁에 두었던 그 가방.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절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의붓자식들은 그 가방을 그저 노인의 잡동사니가 든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 손녀조차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정순의 마지막 시선은 끝까지 그 가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저기, 내 모든 것이 저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녀의 심장 박동 그래프는 점점 평행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밤 9시 45분 대한민국 영화사의 거목 국민 어머니 황정수는 그렇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그리고 더 잔혹한 이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포의 종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숨이 멎자마자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기를 띄었습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검해. 사인을 밝혀야 해. 장례식장은 우리가 정한다. 유품에 손대지 마. 시신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아수라장.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황정순이 마지막 눈길을 주었던 그 낡은 가죽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지만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곧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800억 재산의 향방을 가를 유언장, 아니면 자식들을 향한 저주의 편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녀의 숨겨진 과거. 장례식장은 곧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빈소는 2개가 차려질 뻔했습니다. 의붓자식들이 마련한 빈소와 조카 손녀가 마련하려던 빈소. 조문객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언론은 이 총극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황정수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비웃음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내 자식들이냐? 라고 묻는 듯한 그 서늘한 미소. 그녀의 관이 장지로 떠나기도 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조카 손녀가 가방을 챙기려 하자 의붓자식들이 이를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어머니 유품이다. 상속인인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아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서로 가방을 뺏고 뺏기는 추태가 장례식장 로비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의 중재로 가방은 제3의 장소에 보관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들과 공증인 입회해 그 가방이 열렸습니다. 가방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현금 다발도 금괴도 땅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 접힌 수백 장의 종이 뭉치와 낡은 대본들, 그리고 색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의붓자식들의 표정. 하지만 조카 손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력 뒷면을 찢어 쓴 듯한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치매와 사투를 벌이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한 글자 한 글자 피로 쓴 듯한 그녀의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달력 뒷면에 흘려쓴 그 첫 문장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글씨는 떨리고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문장의 논리는 서슬 퍼런 칼날처럼 명확했고 80년 연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한 인간의 처절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 가족들, 그리고 공증인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황정순이 생의 마지막 순간,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몰래 작성하여 그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이 기록들은 800억 유산전쟁의 판도를 뒤엎을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종이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그리고 병원을 전전하며 겪었던 수모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라는 사람들이 나를 미친년 취급한다. 멀쩡한 나를 병원에 가두고 전화기도 뺏었다. 내가 평생 벌어 모은 돈을 자기들끼리 나누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내 재산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 손녀, 조카 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바로 배신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붓자식들을 향해 명확하게 배신자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슴으로 낳아 길렀다고 자부했던 자식들, 영하게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아침밥을 차려 먹이고 학교에 보냈던 그 아이들이 늙고 병든 자신을 짐짝 취급하며 돈만 노리는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종이 곳곳에 눈물 자국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의부사들 측 변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글씨체도 엉망이고 문맥도 감정적입니다. 전형적인 치매 환자의 피해망상에 의한 기록일 뿐입니다. 어머니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거나 조카 손녀가 강요해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의붓자식들은 격렬하게 동요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이토록 증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보다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800억 원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커 보였습니다. 반면 조카 손녀는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정신일 때 쓰신 게 맞아요. 할머니는 밤마다 우시면서 이걸 쓰셨어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베개 밑에 숨기고 양말 속에 숨기면서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지만 상대편의 귀에는 그저 악어의 눈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이제 감정 싸움을 넘어 법리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언의 효력, 요건.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식 행위입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전문과 연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과연 이 달력 뒷면의 메모가 그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도장은 찍혀 있는가? 주소는 정확한가? 변호사들은 돋보기를 들이대며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자의 한이 서린 피 묻은 절규가 법기술자들의 차가운 메스 아래 난도질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는 그 메모 외에도 또 다른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정순이 꼼꼼하게 모아둔 영수증 뭉치와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기이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그녀의 통장에서 매달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빠져나갔는데 정작 그녀가 병원에서 쓴 돈은 지극히 소액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빵, 우유, 낡은 속옷 몇 벌. 영수증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했지만 가난했습니다. 통장의 돈은 자식들의 사업 자금으로, 며느리의 품위 유지비로, 손자들의 유학비로 흘러가고 있었고, 정작 주인인 황정수는 병원 매점에서 1,000원짜리 빵 하나를 사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돈을 아끼시느라 안 쓰신 겁니다. 의부사들 측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원래 검소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굶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방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수첩 하나가 그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원짜리 싸구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식사 일지였습니다. 액수얼 액실, 배가 곱다. 밥을 달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아까 먹었다고 안 준다. 나는 안 먹었는데 며느리가 왔다 갔는데 빈손이다. 사과가 먹고 싶다. 그 짧은 문장들은 법정 증거물로서의 가치를 넘어 읽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이었습니다. 국민 어머니라 칭송받던 대배우가 말년에 사과 하나를 먹지 못해 수첩에 적어놓고 그리워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선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계속되었지만 조문객들은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영화계 원로들이 찾아와 헌화하고 묵념했지만 상주석에 앉은 유족들의 표정은 살벌했습니다. 의부사들 측 상주들과 조카손녀 측 지인들은 서로 다른 줄에 서서 조문객을 맞았고, 식장 로비에서는 양측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곡소리 대신 욕설이 오가고 향냄새 대신 돈냄새가 진동하는 기이한 장례식. 황정순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그 풍경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발인 날 아침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운구체관을 싣는 과정에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어머니를 어디로 모시는 거냐? 장지는 우리가 정한다.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를 가둔 주제에. 관을 붙잡고 서로 당기며 고성을 지르는 추태가 생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평온함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개입하여 간신히 상황을 정리한 끝에야 운구차는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해서도 유골함을 누가 모실 것인가를 두고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정순의 유골은 가족의 품이 아닌 무용고자가 임시로 안치되는 납골당의 임시 안치실에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습니다. 800억 자산가의 유골이 갈 곳을 잃고 차가운 철제 사물함 속에 유폐된 것입니다. 장례 절차가 엉망진창으로 끝난 직후 언론은 일제히 황정순 유산 미스터리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카손녀 측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 들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 바로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입니다. 메모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붓자식들의 입을 다물게 할 황정순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모인 패널들과 전 국민이 숨을 죽이고 라디오와 TV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 톤, 황정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도둑놈들이야.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눈 감으면 내 돈 다 가져가려고. 무서워. 나 좀 살려줘. 나는 여기가 감옥 같아.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어. 녹음 속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특정 이름을 거론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의부사들 이가 나한테 도장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어. 안 주니까 밥도 안 주고 나갔어. 내가 그 꼴을 당하고 사는데 어떻게 걔한테 돈을 줘? 다 뺏어야 돼. 이 육성 파일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활자로 된 메모는 필적 감정이니 뭐니 하며 시간을 끌 수 있었지만 목소리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 의붓자식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론은 급격하게 조카 손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런 불효자들에게는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법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의붓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교묘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편집된 녹음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인해 환각을 보고 하신 말씀을 조카 손녀가 악의적으로 유도 신문하여 녹음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우리를 끔찍이 아끼셨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것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학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치매 환자의 피해망상과 작화증 없는 일을 지어내는 증상에 대한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저 발언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법정 공방은 진실 게임을 넘어 의학적 난타전으로 변모했습니다. 황정순이 유언을 남길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는가? 치매사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단순히 황정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묵직한 화두였습니다. 800억이라는 돈은 인간의 존엄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정순이 생전에 입양했던 조카 손녀, 즉 양녀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의부사들 측 변호인단이 집요하게 파헤친 결과 조카 손녀가 황정순의 양녀로 입적될 당시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입양 신고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 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이다. 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황정순의 지인이 아니라 조카 손녀의 지인이다. 의부사들 측은 이를 근거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입양이 무효가 된다면 조카 손녀는 법적으로 남이 됩니다. 아무리 황정순이 유언장에 손녀에게 다 주라고 썼다 한들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유류분 제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 민법에는 유언보다 우선하는 상속인의 권리,
즉 유류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입양이 무효가 되면 의붓자식들은 황정순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서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카손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무기는 할머니의 사랑과 진심뿐이었지만 법정은 사랑보다 서류를 믿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딸로 받아들인 것이 온전한 정신에서 비롯된 자발적 의지였음을. 그녀는 과거 할머니와 함께 찍은 동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황정수는 조카 손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네가 내 진짜 딸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영상조차 조작되고 연출된 상황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숨겨져 있던 추악한 과거들도 하나둘씩 곰팡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1970년대 황정순의 남편이 사망했을 때 상속 과정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붓 자식들은 그때 새어머니 황정순과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800억 재산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으니 자신들이 되찾아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황정순의 지인들은 황정순이 영화 출연료로 번 돈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고 남편이 남긴 빚까지 다 갚아줬다며 분개했습니다. 40년 전의 일들까지 소환되어 망자의 명예는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대중은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이 막강 드라마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옛말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올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무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이것이 모든 것의 분수령이 될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진료 기록과 증언, 그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 아픈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양측 가족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피고석과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의붓 자식들의 청구를. 그 순간 방청석 뒤쪽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조카 손녀였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낭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의 냉혹함과 현실의 부조리가 절묘하게 결합된 판결. 그것은 황정순 사건을 단순한 상속 분쟁에서 대한민국 가족법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사건으로 비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피고 조카 손녀의 입양은 유효하다. 그러나 그 뒤에 붙은 그러나라는 단어. 그 세 글자가 불러올 파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황정순의 정신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입양 절차상의 미세한 흠결을 지적하며 절묘한 타협안을 제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의붓 자식들은 유효라니 말도 안 된다며 항소를 외쳤고 조카 손녀 측은 조건부 인정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최소 3년, 아니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지루한 공방. 그동안 황정순의 800억 재산은 동결되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건물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처럼 변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의 차가운 철제함 속에 갇힌 그녀의 유골은 여전히 안식을 찾지 못한 채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황정순이 생전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비밀 금고의 존재가 소문으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금고는 은행이 아닌 삼청동 자택의 지하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의붓 자식들은 즉각 삼청동 집을 압수수색하듯 뒤지기 시작했고 조카 손녀 측은 이를 무단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도대체 그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황정수는 유 원장과 별도로 그것을 숨겨두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것이 800억 재산 목록이 아닌 영화계의 비사가 담긴 비밀 일기장이거나 혹은 입양된 조카 손녀의 출생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서류일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밤 12시 삼청동 자택,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벽을 허무는 소리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어머니의 집을, 그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금괴인지, 지실인지, 아니면 파멸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삼청동의 밤은 깊었지만 황정순의 자택에서는 둔탁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 숨쉬며 살았던 그 집, 수많은 영화인들이 찾아와 예술을 논하고 밤을 지새웠던 그 역사적인 공간이 이제는 탐욕에 눈이 먼 자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 깨부수어라. 의붓자식 중 한 명의 고함과 함께 인부들이 벽에 해머를 내리꽂았습니다. 퍽, 퍽, 우지끈. 벽지가 찢어지고 시멘트 가루가 뿌연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탈자들처럼 집의 내장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지하 비밀 금고 혹은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조카 손녀 측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했지만 내 부모님 집을 내가 정리하는 것이라는 상속인의 주장에 경찰조차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지하실 구석 낡은 장식장 뒤편에서 벽이 뚫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랜턴 불빛이 어두운 구멍 안을 비췄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800억이라는 재산을 증명할 금괴였을까요? 아니면 수십억 원어치의 달러 뭉치였을까요? 먼저 손을 집어넣은 의부사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묵직한 금고가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상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그들이 상자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툭 하고 상자가 열리며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정순의 시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피란 시절 부산에서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들,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의 손때 묻은 대본들, 남편이 살아생전 그녀에게 썼던 연애 편지들,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트로피에 깨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의붓 자식들에게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종이 쪼가리들이었지만 황정순에게는 800억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영혼이 담긴 보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이 소중한 추억들만큼은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저 깊은 벽 속에 숨겨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대본 위로 인부들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찬란한 유산이 돈을 쫓는 자들의 군화발 아래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허망한 수색 작업이 끝난 후 법적인 공방은 더욱더 지독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심 판결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법원은 조카 손녀의 입양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입양은 유효하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의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애매모호한 판결은 의붓자식들에게 방역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즉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내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겠다라고 남겼더라도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 혹은 3분의 1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황정순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의붓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법은 그래도 자식이니 일정 부분은 떼주어야 한다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의붓 자식들은 이 법의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입양이 유효하더라도 우리는 양자녀로서 상속권이 있다. 어머니의 유언은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니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다 해도 우리의 유류분은 내놓아라. 그들의 계산기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800억의 절반, 아니 10%만 건져도 수십억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조카 손녀에게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는 딸이자 상속인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황정순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은 법적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조카 손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반면 의붓 자식들은 자신들의 사업체와 자금을 동원하여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습니다. 돈이 돈을 먹는 싸움, 자본력이 승패를 가르는 잔혹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황정순이 끔찍이도 아꼈던 반려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황정순은 생전 2마리의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넓은 집에서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자 위로는 바로 이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녀가 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직후 이 강아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이 추적에 나선 결과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의붓자식 측 관계자가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으니 개들은 필요 없다. 냄새나고 관리가 안 된다며 개들을 어딘가로 처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줬는지 아니면 안락사를 당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00억 재산에는 눈을 부라리면서 정작 어머니가 사랑했던 작은 생명들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그들의 행태에 대중은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죽인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들마저 죽였구나. 이 사건은 법적인 잘잘못을 떠나 의붓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비윤리적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의붓사들 측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그들은 방송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계모 밑에서 자라며 서러움을 겪었다. 어머니가 우리를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차별도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참고 살았다. 그들은 40년 전의 가정사까지 들추어내며 황정순을 완벽한 어머니가 아닌 엄격하고 차가웠던 계모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자는 말이 없으니 산자들의 입맛대로 기억이 조작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국민 어머니의 이미지는 흙탕물에 더럽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골마 있었구나. 역시 피 안 섞인 가족은 어쩔 수 없나 봐. 이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황정순의 집에서 3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B씨였습니다. 그녀는 황정순의 화려했던 시절부터 치매로 무너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황정순은 지옥에 살고 계셨습니다. B씨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제분들이요, 명절 때 와서 용돈이나 받아갔지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린 적 없습니다. 회장님이 치매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와서 회장님 방을 뒤지며 통장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회장님이 무서워서 장롱 안에 숨어서 떨고 계셨어요. 그 천하의 황정순이 자기 집 안방에서 며느리가 무서워서 숨었다고요. 법정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B씨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갇히시기 전날 밤을 기억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쌈짓돈 5만 원을 쥐어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래도 어디로 끌려갈 것 같다. 나 없어도 우리 강아지들 밥 좀 챙겨다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회장님을 짐짝처럼 채 태워갔습니다. 회장님은 살려달라고 안 간다고 문틀을 잡고 버티셨는데 아드님이 회장님 손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그 손톱 자국이 아직도 문틀에 남아있을 겁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방청석의 기자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늙고 힘없는 노인에 대한 명백한 학대이자 폭력이었습니다. 의부사들 측 변호사는 가사 도우미가 조카 손녀에게 매수되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소리쳤지만 B씨의 흐느낌과 구체적인 묘사는 그 어떤 법적 논리보다 강력한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혹했습니다. 도덕적 비난과 법적 권리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 황정순의 상속권 문제는 여전히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현실적이고 무시무시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800억 원. 듣기에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그 실체는 대부분 삼청동의 부동산과 건물들이었습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정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며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800억 재산 중 4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네가 도둑이다라며 싸우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상속인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세금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겠다. 이것은 공멸의 위기였습니다. 싸움에서 이겨서 재산을 차지한다 한들 그 재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날아가고 나머지 절반마저 연체 이자와 소송 비용으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삼청동 자택, 황정순이 내 영혼이 깃든 곳이니 영원히 보존해 달라고 했던 그 집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올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개발업자들은 군침을 흘렸습니다. 저 자리가 요지다. 저 낡은 기와집을 밀어버리고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리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다. 조카 손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돈보다 할머니의 명예와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없었습니다.
의붓 자식들은 오히려 이를 이용했습니다. 어차피 세금 못 내면 다 뺏긴다. 차라리 빨리 건물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 세금 내고 남는 걸 나누자. 그들에게 황정순의 집은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빨리 처분해야 할 황금성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대본이 나뒹굴던 집 거실에서 이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감정평가사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얼마까지 쳐줄 수 있습니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철거 비용이 더 들겠는데요. 황정순의 사진 액자가 걸려있는 벽 앞에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철거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루한 지옥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S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조카 손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황정순 선생님께서 2010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를 찾아오셔서 맡기신 서류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후에 가족 간의 분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그때 이 서류를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카 손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인가? 아니면 출생의 비밀?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관공서의 직인이 찍힌 누렇게 변색된 공문서 한 장과 황정순의 인감증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초안과 부동산 증여 계약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5년 전에 이 삼청동 집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황정순 예술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법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치매가 악화되어 중단되었던 것이죠. 변호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사인 증여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한 후 이 재산의 소유권은 즉시 재단으로 귀속된다.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면 의붓 자식들도 조카 손녀님도 그 누구도 재산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국가와 사회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카드였습니다. 의붓 자식들은 닥쳤던 개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고 조카 손녀 역시 빈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손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결국 할머니 뜻대로 하셨군요. 조카 손녀는 그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만 할 수 있다면, 할머니의 집이 팔리지 않고 극장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저는 거지로 살아도 좋아요. 하지만 의붓 자식 측 변호인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립되지 않은 계약서 쪼가리일 뿐입니다. 재단은 설립되지 않았고 등기 이전도 안 됐습니다. 죽은 사람의 의도는 의도일 뿐 법적인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휴지 조각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인 증여를 무효화하기 위해 황정순이 2010년 당시 이미 중증 치매였다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황정순을 진료했던 의사들을 찾아가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달라. 그때 이미 판단력이 없었다고 증언해달라. 돈 앞에서는 의사의 양심도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거절했지만 누군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의붓 자식들이 내민 두툼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다시 한번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삼청동 집 지하실, 벽이 뚫린 그 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인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녹음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는
황정순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의부사들과 독대했던 10분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끌려가기 직전 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끔찍한 말을 뱉었는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흘러나온 첫 마디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났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돈을 움켜쥐고 안 놔? 그 돈, 아버지 핏값이야. 내놔. 그리고 이어지는 황정순의 떨리는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은 돈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했다. 나가거라. 내 집에서 나가. 파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를 넘어선 폐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법정에 제출된다면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증거였습니다. 조카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쥐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공개한다면 어머니의 치부는 전 국민에게 까발려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쌍욕을 듣고 쫓겨난 비참한 어미라는 타이틀이 영원히 황정순의 이름 앞에 붙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덮을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진흙탕 싸움을 끝까지 갈 것인가? 딜레마에 빠진 조카 손녀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의부사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조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거래를 좀 할까? 그가 내민 제안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녹음기, 그리고 그 재단 서류 다 없애. 그러면 100억 줄게. 현금으로. 세금 문제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너는 그 돈 들고 외국 가서 편하게 살면 돼. 어때? 할머니 명예도 지키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산 길이야. 10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 빚더미에 올라앉은 조카 손녀에게 그 돈은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순간 조카 손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 손을 잡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황정순의 영혼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연기했던 수많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자신의 사후에 펼쳐지고 있음을 슬픈 눈으로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마치 황정순의 호통처럼. 그리고 잠겨있던 삼청동 집의 대문이 바람에 삐거덕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삼청동의 낡은 대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린 그 순간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뜻밖에도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짙은 남색 점퍼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과 카메라, 그리고 무시무시한 빨간색 딱지 뭉치를 든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의부사들이 조카 손녀에게 100억이라는 검은 돈을 미끼로 거래를 제안하던 그 은밀하고도 추악한 현장이 국가 공권력의 개입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고 황정순 씨의 상속세 체납 및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집행합니다. 조사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의부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가족끼리 대화 중인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상속세는 상속인이 정해지면 낼 것이라고 변호사를 통해 말하지 않았소. 하지만 조사관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부사들의 항변을 무시한 채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장면은 실로 상징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두고
서로 내가 주인이라며 물어뜯던 하이에나들 앞에 진짜 사자가 나타난 형국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냉정했습니다. 상속 분쟁이 길어지면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고 막대한 가산세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납부할 의지나 능력을 보이지 않자 국가가 강제 집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800억 자산. 그것은 이제 가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가의 담보물일 뿐이었습니다. 조카 손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0억이라는 돈으로 자신의 양심을 시험하던 의부사들이 조사관들 앞에서는 쩔쩔매며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돈의 위세라는 것이 공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결국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부조리극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놓인 고가구들, 벽에 걸린 황정순의 사진액자,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받아낸 대종상 트로피와 청룡영화상 트로피에까지 가차없이 압류라고 적힌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영화사의 전설, 국민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룩한 영광의 증표인 트로피에 체납 처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황정순이라는 인간의 존엄이 빨간 스티커 한 장의 무게보다 못하게 취급당하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조카 손녀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트로피는 안 돼요. 저건 할머니의 영혼이에요. 제발 저것만은 붙이지 마세요. 하지만 법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황가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의붓 자식들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져가려던 그림이나 도자기 같은 값나가는 물건에 딱지가 붙자 이건 내 거다. 저건 어머니가 생전에 나한테 준 거다라며 조사관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짓밟히는 순간에도 그들은 오로지 자기 몫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날 밤의 소동은 결국 의부사들의 100억 제안을 무위로 돌려놓았습니다. 국세청이 개입한 이상 은밀한 뒷거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현금 흐름은 막혔습니다. 조카 손녀는 그 혼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흔들렸던 그 100억이라는 돈조차 사실은 할머니의 피를 판 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돈마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있던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낼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수모를, 그리고 저들의 위선을 만천에 공개하여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설령 그것이 할머니의 아픈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덮고 거짓된 효자들에게 굴복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슬픈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의 메일함으로 익명의 제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국민 어머니 황정순, 죽음 직전의 육성 파일. 조카 손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방송국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편집국장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이었기에 보도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톱기사로 황정순의 마지막 육성이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노막 났으면 곱게 죽어. 돈 내놓으라고. 전국 방방곡곡의 TV 앞에서 국민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 평소 TV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존경한다. 어머니의 예술혼을 이어받겠다며 눈물을 훔치던 의부사들의 목소리는 악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황정순이 생전에 썼던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는 친필 메모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삼청동 자택의 참혹한 내부 영상이 교차 편집되어 났습니다. 파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인터넷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게 자식이냐, 짐승이지, 국민 어머니를 저렇게 학대하다니 천벌을 받을 놈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정순 학대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폐륜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의붓자식들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회사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심판과 법의 심판은 별개였습니다. 의부사들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이다. 전후 사정을 자르고 자극적인 부분만 공개했다. 당시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해서 방어 차원에서 소리친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조카손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평판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제는 오로지 돈, 즉 유산만이라도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독하게 소송에 매달렸습니다. 법정 공방은 해를 넘겨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 2015년,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삼청동 집은 폐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놀라운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와지붕 사이로 잡초가 자라나고 마당의 정원수들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담벼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휘갈겨졌고 밤이면 노숙자들이 담을 넘어 들어와 술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 문화를 논하던 살롱, 황정순의 숨결이 깃든 그 아름다운 한옥은 이제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흉흉한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카 손녀는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살던 전셋집마저 빼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 역시 대중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녹음 파일 푼 거 아니냐, 양녀도 똑같다라는 악플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가끔 삼청동 집 앞을 찾아가 닫힌 대문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냥 100억 받고 포기할 걸 그랬나요? 그랬으면 적어도 할머니의 명예는 지켜지고 이 집도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던 중 2015년 가을 법원에서 중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붓자식들이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과 유언 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 가까운 조정 권고안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솔로몬의 판결을 흉내낸 듯한,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상처뿐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카 손녀의 입양은 유효하다. 따라서 상속권이 있다. 그러나 의붓자식들의 유류분 권리 또한 인정된다. 황정순의 유언은 일부 효력이 있으나 전 재산을 조카 손녀에게 준다는 내용은 유류분을 침해함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전체 재산 중 의붓자식들에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지급하라. 이것은 기계적인 법 적용의 결과였습니다. 폐륜은 도덕의 영역이지 상속 결격 사유인 살해나 유언서 위조가 아닌 이상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민법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즉, 어머니에게 쌍욕을 하고 밥을 굶기고 정신병원에 가두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자식으로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붓자식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비록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만 결국 수백억 원의 재산을 챙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조카 손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은 단 한 푼도 주지 말아였는데 법은 그래도 나눠 가져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법전에 적힌 글자가 정의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마지막 절규가 정의인가? 하지만 진짜 비극은 판결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나눌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앞서 말했던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의 지루한 소송 기간 동안 상속세와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 건물의 유지 관리비, 각종 과태료 등이 800억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뿐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려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든 데다 소송 중인 물건, 흉가가 된 집이라는 소문이 퍼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국세청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삼청동 자택을 포함한 전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하여 공매 처분하겠다. 공매, 그것은 헐값 처분을 의미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강제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황정순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영혼이자 박물관이 되기를 꿈꿨던 그 집이 빚잔치를 위해 경매시장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2016년의 어느 날 무심코 펼쳐든 신문지면의 구석진 하단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현실적인 공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아무류 재산 공매 공고. 그 건조하고 차가운 활자 아래에는 물건 번호 2016대 XXXX라는 식별 코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XX번지라는 주소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정순 님이 평생을 바쳐 가꾸고 지키려 했던 그 집, 한국 영화의 역사가 숨쉬던 공간이었습니다. 감정가는 XX억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이미 수차례의 유찰 끝에 최저 입찰가 감정가의 70%라는 굴욕적인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의 숭고한 안식처가 탐욕과 빚잔치의 결과로 인해 누구나 값을 치르면 가져갈 수 있는 떨이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공고를 본 영화계 원로들은 통탄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성지가 기어이 경매로 넘어가는구나. 영화인 협회에서 모금을 통해 집을 매입하여 기념관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미 불어난 세금과 채무가 너무 거대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의붓자식들은 서로 내 탓이다라며 싸우기 바빴고 세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또다시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에게 집이 팔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팔리고 남은 부스럭이라도 챙기려는 악유 다툼뿐이었습니다. 경매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조카 손녀는 법원 경매 법정을 찾았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돈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집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는지 마지막으로 지켜봐야겠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경매장에는 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정순이 누구인지, 이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삼청동 땅값이 오를까, 재개발하면 용적률이 얼마나 나올까를 계산하는 투자자들 뿐이었습니다. 경매 진행관이 물건 번호를 불렀습니다. 삼청동 주택 입찰하실 분.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1회 유찰. 가격이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 집의 설인 원한을 사람들이 느꼈던 탓일까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2회 유찰. 가격은 20% 더 떨어졌습니다. 또 한 달 뒤 3회 유찰. 집값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민 어머니의 자존심이 깎여나가듯 집의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보다 못한 조카 손녀가
의붓 자식들에게 연락해 사정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상속세를 나눠내고 집을 지키자. 공매를 취소시키자. 하지만 의붓 자식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어차피 팔리면 세금 제하고 남은 돈 법원에서 배당받으면 돼. 골치 아프게 집을 왜 떠안아? 결국 4회차 경매에서 그 집은 팔렸습니다. 낙찰자는 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름 모를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이었습니다. 800억 재산, 세금 떼고 연체이자 떼고 소송 비용 떼고 나니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황정순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거대한 부는 가족 간의 증오라는 용광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 했던가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빈손이었습니다. 집이 팔리고 얼마 후 개발업자들이 퇴거를 집행하기 위해 인부들을 데리고 삼청동 집을 찾았습니다. 조카 손녀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집안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침입하여 뜯어간 샹들리에 자리는 흉하게 구멍이 나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쥐똥이 굴러다녔습니다. 조카 손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대본을 숨겨두었던 그곳. 이미 텅 비어버린 그곳에서 그녀는 구석에 떨어진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부들이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해버리고 간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황정순이 젊은 시절 신었던 낡은 꽃인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시집가는 딸을 위해 샀던, 하지만 정작 영화 속에서는 신어보지도 못하고 아끼기만 했던 그 꽃신 소품이었습니다. 그녀는 꽃신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800억은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영희 인생을 상징하는 이 낡은 신발 한 켤레만이 유일한 유산으로 남은 것입니다. 밖에서는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며 담벼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황정순의 심장이 멎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먼지 속에서 조카 손녀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변호사, 의부사들 측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무슨 일일까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도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납골당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납골당이란요? 할머니 유골함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게 유골함이 사라졌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잃고 돌 잃고 명예마저 잃었는데 이제는 할머니의 유골마저 사라졌다는 말인가? 누가 가져갔는데요? 의부사들인가요? 아니요. CCTV를 확인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편지 한 통이 그 자리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카 손녀는 무너지는 집을 뒤로 하고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늙은 여배우의 뼈가루를 훔쳐간 것일까요? 납골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불안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비극의 완성을 위한 누군가의 마지막 연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그녀가 떨리는 소로 받아든 편지. 그 편지 봉투에는 낯익은 그러나 섬뜩한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모셔간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과연 이 편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라진 유골함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800억 유산 전쟁의 끝에서 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황정순의 영혼은 과연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만이 남았습니다. 납골당의 CC, TV 화면 속 흐릿한 회색빛 노이즈 사이로 한 사람의 형체가 잡혔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유령처럼 나타난 그 사람.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망설임 없이 황정순의 유골함이 안치된 302 호 안치단으로 향하는 작은 체구의 인물.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꺼내 품에 안고 마치 아기를 어르듯 소중하게 감싸 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그림자. 조카 손녀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듯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걸음걸이. 구부정한 등, 그리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한 모습. 순간 조카 손녀의 뇌리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김 여사님 그랬습니다. 30년간 황정순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화려했던 여배우의 전성기부터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던 치매 말기까지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사람. 법정에서 회장님은 지옥에 살고 계셨다며 눈물로 증언했던 바로 그 김 여사였습니다. 조카 손녀는 곧바로 김 여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단칸방 한가운데 작은 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황정순이 생전에 좋아했던 하얀 백합 몇 송이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사라졌던 그 유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조카 손녀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전 꿈에 황정순이 나타나 춥다, 너무 춥다, 그리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깬 김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철제, 금고 같은 납골당, 그리고 그 앞에서 매일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며 싸우는 자식들.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회장님을 구출할 사람은 피 섞인 가족이 아니라 30년 세월을 함께 밥 먹고 살 부대낀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 회장님 뼈까지 팔아먹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묘지 쓸 돈 없다고, 관리비 아깝다고 유골함을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적어도 따뜻한 밥 한 끼는 지어드리고 싶어서. 피보다 진한 것이 물이라 했던가요? 아니요, 피보다 진한 것은 시간과 정이었습니다. 800억 재산을 두고 싸우던 혈육들은 어머니를 방치했지만 월급 몇 푼 받으며 일했던 타인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범죄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카 손녀는 김 여사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드려야 할 때가 왔음을. 다음 날 새벽 조카 손녀와 김 여사는 유골함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행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황정순이 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 카메라 앵글 속이 아닌 진짜 세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동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패비 윤 씨를 연기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그 바다, 혹은 에서 억척스러운 해녀들의 삶을 표현했던 그 푸른 바다. 여명이 밝아오는 바다가,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절벽 위에서 조카 손녀는 유골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줌의 회색 가루. 한 시대를 호령했던 대배우의 육신은 이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돈 걱정 없는 곳으로 가세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배신감 다 잊고 가세요. 조카 손녀가 떨리는 손으로 죄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바닷바람이 황정순을 안고 수평선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800억이라는 숫자에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붓자식들의 탐욕도, 국세청의 압류딱지도, 세상의 비난도 닿지 않는 곳으로 그녀는 영원한 롱테이크를 떠났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조카 손녀는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여기 안 계시니까요. 그녀의 포기 선언에 의붓자식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승리했다고, 800억이 우리 것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조카 손녀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삼청동 자택이 헐값에 공매로 팔려나간 대금은 전액 체납된 상속세와 가산세로 충당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부족한 세금은 상속인인 의붓자식들에게 연대 납세 의무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기는커녕 어머니가 남긴 세금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의 집과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의붓 형제들은 서로 네가 소송을 하자고 해서 이 꼴이 났다며 멱살잡이를 했고 결국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총흙을 벌였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손자들은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800억이라는 허상을 쫓던 그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황정순이 윤장에 썼던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탐욕이 자초한 자멸을 통해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황정순이 내린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가지는 것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흘러 2026년 오늘 서울 삼청동 황정순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콘크리트로 지어진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1층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2층에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그곳을 지나치며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곳이 한국 영화의 어머니가 살았던 곳임을, 그녀가 밤마다 대본을 외우며 울고 웃었던 역사의 현장임을 알지 못합니다. 건물 구석,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화단 구석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표지석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영화배우 황정순, 여기에 살다. 너무나 초라한 그 비석 위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테이크아웃 커피컵이 놓여 있습니다. 800억의 가치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릿해졌으며 남은 것은 자본의 논리뿐인 씁쓸한 풍경. 이것이 우리가 국민 어머니를 떠나보낸 방식이자 우리 시대가 노인과 유산을 대하는 민낯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과연 효도란 무엇일까요? 황정순의 의붓자식들은 법적으로는 효자였을지 모릅니다. 병원에 모셨고 장례를 치렀고 상속권을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죽였습니다.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사 도우미 김 여사는 법적으로는 남이었지만 어머니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황정순의 비극은 특수한 연예인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기 위해 다투는 자식들, 치매에 걸린 부모를 요양병원에 방치하고 면회조차 가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자본의 유혹. 황정순이 마지막으로 남긴 도둑 맞았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도둑 맞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믿음,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편안하게 눈 감을 권리를 도둑 맞았다는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350번이나 어머니로 살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온전한 어머니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남긴 800억은 사라졌어도 필름 속에 각인된 그녀의 눈물과 웃음은 영원히 썩지 않는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녀를 비운의 자산가가 아닌 한국 영화의 영원한 어머니로 되돌려 놓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대본도 카메라도 그리고 돈 걱정도 없이 진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안타깝게도 황정순이라는 거성이 남긴 이 비극적인 유산 전쟁은 한국 영화계의 유일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가 돈을 위해 어머니를 가두었던 자식들의 탐욕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돈과 무관심 속에 어머니를 머나먼 이국 땅에 버려두었던 또 다른 전설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파리의 외딴 아파트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잊은 채 홀로 시들어갔던 배우 윤정희.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1960년대 황정순님과 함께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또 다른 전설적인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불리며 지적인 이미지와 우아한 미모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남편과 함께 인꼬부부로 알려졌던 그녀가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한 외딴 아파트에 감금되다시피 방치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홀로 시들어갔다는 의혹. 남편과 딸,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 사이의 진실 고방 속에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던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고 파리의 거리를 배회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치매에 걸린 채 낯선 타국에 버려진 또 하나의 별, 배우 윤정희님의 가슴 아픈 말년과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진실을 추적합니다.